정신질환 산재 투쟁의 원인과 과정. 2003년 도시철도공사에서 기관사 2명이 연달아 자살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기존의 2인 기관사에서 1인 기관사 제도로 전환하면서 기관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권위적인 노무 관리가 원인이 되어 자살률과 공황장애 발생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신질환도 직업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2004년 도시철도 기관사 11명이 공황장애와 적응장애로 집단산재 신청을 하게 되고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 결과 신경정신과 치료 경험자 21명,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유소견자가 211명이 나왔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회사의 과학적인 노무관리에 의한 정신질환은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신질환으로 산재 요양 신청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직업병으로 인정해달라는 많은 요구와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이텍 RCD 코리아는 2005년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노조원들의 적응장애와 우울증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40여일의 단식 투쟁까지 하게 됩니다. 2009년 쌍용 자동차의 정리해고자들의 자살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정리해고와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경제적 압박, 폭력적인 노조와해를 통한 국가의 폭력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신체적 외상을 넘어 정신적 외상까지 입힌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재 신청과 투쟁으로 2015년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으며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산재치료 중에 사측과 근로복지공단의 강제 퇴원으로 자살에 이른 이상관 씨의 산재 승인 투쟁을 통해 산재 치료 과정에서 불충분한 요양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과 자살의 경우에도 산재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산재 투쟁 과정에 따른 산안법, 산재보상보험법, 금기법의 법제화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그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 투쟁을 해왔는데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2013년이 되어서야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신질환으로는 최초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법으로 등재되고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나 2016년이 되어서야 우울병 에피소드와 적응장애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법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산재보상보험법에는 결국 3가지 질병밖에 규정되지 않지만 그것이 업무상 정신질환의 전부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산재보상보험법에는 1호부터 12호까지 다양한 업무상 질병들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13호에 보면 1호부터 12호까지 질환이 아니더라도 업무와의 관계,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가적인 법제화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감정노동보호법으로 알려진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먼저 신설되었고요. 이는 이제 그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업종이거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노동자가 있는 사업주는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일 그래서 폭언 등에 의한 건강장애, 감정노동에 의한 건강장애가 생긴다고 하면 업무를 중단하거나 휴게 시간을 늘리거나 건강장애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을 지원하거나 폭언 등에 의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에서 조치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도 바로 2019년에 생겼는데요. 그렇게 신설된 부분은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에 보면
직장 내에서 관계나 직위의 우위를 이용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한테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추이와 현황. 근로복지공단의 2006년 통계부터는 이전까지 자극 관련성 질병에 기타로 들어가던 정신질환 항목이 별도 범죄의 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에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127건에서 26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신질환 산재 인정을 위한 농성과 단식, 끊임없는 산재 인정 요구를 통해 산재 승인율도 37%에서 75%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질환별 누계에서는 우울장애, 급성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안이 산재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 평가 지침을 만들어 놓았고요. 정신질병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성 평가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관련성 평가, 정신질환 업무 관련성 평가 지침은 6가지 질병을 들고 있는데요.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6가지 질병이 전부는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질병은 예로 든 대표적인 질환이고 이 6가지 질병이 아니더라도 아까 산재보상법 제13호에 있는 것처럼 업무와의 관련성만 과학적으로 또는 규범적으로 인정되면 업무 관련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울병 에피소드,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해, 자살, 그리고 수면장애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업무상 정신질환의 예. 2020년 11월 태움표의 간호사에게 신청 7개월 만에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태움은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에게 업무 교육 과정에서 일어났던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승인을 하면서 간업무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울장애의 예는 상사로부터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아 위계에 의한 폭력으로 인한 업무상 우울증으로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이외에도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업무 상황으로 우울증이 발생하면 산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의 예는 업무 전환 배치로 새로운 업무에 적응 중에 상사의 공개적인 질타와 지속적인 업무 압박이 심해서 업무 생각만 해도 긴장하고 떨리는 증상이 생긴 경우를 들 수 있고 업무로 인한 불안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적응장애의 예로는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공고사직을 거부하였으나 매일 면담을 요구하고 대기 발령, 무급휴직을 강압적으로 제한하여 면담 과정에서 공황 증상, 우울과 불면 증상으로 적응장애로 진단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업무로 인한 적응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적응장애의 다른 예는 창구 업무 중 고객에게 폭행을 당한 후 폭행 장면이 떠오르면서 불안 증상이 심해져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역시 급작스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는 업무 중 화재 사고가 났고 사고 현장에서의 기억과 경험이 되살아나는 증상이 지속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산재 판정의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산재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의 관련성 평가 지침 이외의 질환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상당 인과관계로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공황장애를 예로 들 수도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그 업무 관련성 평가 지침에서도 불안장애 한 부분으로 공황장애를 예를 들고 있고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공황장애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그런 보고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개별 산재를 신청했을 때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그 산재 신청하신 분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기준으로 항상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굉장히 소심하거나 내향적인 성격이었고 그로 인해서 업무 중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을 진단받으셨다고 하면 뭐 사업주나 어떤 분들은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른 분한테는 생기지 않는 질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업무 관련성 자체를 평가하지 않거나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 평가의 근본적인 원칙은 그 사회 평균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상황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개별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취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업무 스트레스가 충분해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 관련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 근로복지공단 업무 관련성 지침에도 있었던 자해와 자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해와 자살은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근본적으로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은 업무로 인해서 정신적인 이상 상태가 있었다고 인정이 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세 가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진단 또는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악화돼서 자해를 했을 때 이 부분은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업무상 정신질환이 아닌 신체적 질환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진단이나 인정이 있었고 그 질환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셔서 자해를 했을 때도 당연히 업무에 의한 자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상 정신질환이나 업무상 신체적 질환이 아닌 상태에서도 업무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해를 하셨다고 하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 항목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렵거나 다양하게 해석이 돼서 쉽게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와 선고를 보면 업무상의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해를 하셨을 때 꼭 거기서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고 명확한 정신병적인 증상, 망상이라든가 환각 등과 같은 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해나 자살 행위를 하셨어도 그 전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명확했다라는 것이 확인만 된다고 하면 자살, 자해 행위 자체가 이미 정신적인 이상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산업재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모든 업무상 질병과 산업재해는 개인의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예를 들면 굉장히 업무가 미숙한 상태고 업무를 따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로 불안장애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분의 질환 자체를 개인의 어떤 과실이라든가 미숙으로 인해서 질환이 생겼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소인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 자체를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재 판정과 업무 관련성 평가의 근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이러한 개인의 과실 또는 미숙을 배제하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진단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평가만으로 산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감정노동이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말합니다. 고객 응대 업무는 노동자의 감정보다 고객의 기분을 중요시 여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콜센터와의 통화 시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라는 멘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폭언 시 콜센터 노동자가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도 감정노동의 이슈화를 위해 쌓아온 성과입니다. 감정노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감정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에 재량권이 부여되고 사업장에 고객응대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업무를 중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와 인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감정노동의 스트레스는 노동자 각자가 참거나 개인이 해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터를 바꿔나가기 위한 노동자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